행정부를 상대로 국정 현안을 포괄적으로 따져 묻는 대정부 질문. 20대 국회부터는 경제와 비경제 분야로 이완화됐죠. 대정부 질문 제도의 비효율성과 정쟁 수단 변질 등 해마다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엔 어떤 평가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여상원 변호사, 장성호 건국대 교수, 양문석 전 미디어스 논설위원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가 또 불성사나운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의원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과하셔 전체 다 그렇게 조용히 하세요 좀. 아이고. 근데 대표님이 그런 사람을 교회를 뽑아낸다. 막말하지 않고 사과하시라고요. 그게 지금 국민 심판받은 4.13 총선에서 심판받은 이 정권의 총리가 할 답변입니까? 그래서 차라리 영남은 똑똑하고 다른 지역은 무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하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지역 이야기한다. 왜 저기 와서 영남 이야기하고 뭐냐고 그런 식으로 새누리당 의석에서 그렇게 웅성거렸잖아요.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개 사과. 올해는 사과할 생각이 없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윤리위원회에다 제소를 해라. 못하겠다. 정의하는 수밖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지역 편중 인사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새누리당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고성과 삿대질이 오간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네. 총체적으로 이번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혹시나 했더니 20대 국회 역시나 19대 국회라든가 그 이전의 국회랑 별반 다름이 없는 시작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이 터지고 지금 본회의에서 막말, 호통, 야유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는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낯뜨거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이 국회의원들은 역시 국민들로부터 표를 먹고 사는 어떤 정치인 아닙니까? 직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해서 항상 어떤 홍보 의식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홍보와 추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홍보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 아젠다라든가 멋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서 이것으로부터 국민들한테 서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네. 우리 국회의원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이제 표를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튀어야 되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소위 말해서 한탕주의라든가 스타 되기 이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이용해 왔고 청문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정당에서 자기가 존재감을 부각하고 당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예. 어떤 개파 보스의 눈에 들거나 개파 보스의 의중대로 따라가는 그런 기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국회가 지금의 어떤 정치 문화가 한참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김동철 의원 사건을 보면서 예. 우리가 그 어떤 차분하게 앉아서 논리적으로 짜져들고 자료를 들이대고 이런 어떤 국정 질문이나 그다음 청문회 모습 이런 거는 별로 나오지도 않고 그런 걸 해봤자 별로 언론에 주목을 안 해요. 오로지 이렇게 막 뭐 거의 육박전 예. 일보 직전에 가는 거 이런 거는 아주 막 그 사건화하고 이러니까 예. 어떤 그 국회의원들로서 자기 지명도라기보다도 하여튼 이거 뭐 알리기 위해서 오히려 저런 식의 그 방식을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에 김동철 의원만 아니라 그 앞 밑에서 그 소리 지르는 예, 여러 예, 새누리당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어떤 그 정상적으로 국회의원들 하면 사실 진짜 존경받아야 될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하는 모습은 마치 시정에서 그 서로 싸우는 모습과 똑같은 걸 보여주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때까지 대정부 질문에서 과연 뭘 밝혀내는가 거기서 나온 어떤 질문과 대책이 과연 국정에 반영된 적이 있는가 저는 그게 심각한 의문을 그러면 제기합니다. 사실 근데 김동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게 네. 내가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왜 끼어드느냐라고 문제점을 제기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예. 그 황교안 총리한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탕평채 물으니까 다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거는 그런 질문 하나만한 질문이고 대답도 하나만한 왜냐하면 우리 저 국정 인사 총리가 뭐 대답할 정도의 인사를 총리가 하는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총리가 무슨 답변을 내놓겠습니까? 당연히 역량 있는 인사가 전부 다 임명됐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저런 귀중한 국회의 시간을 써야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지금 상시청문회법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상시청문회가 저는 사실 좀 우리 국회의원들 수준에서 과연 상시청문회가 가능하겠느냐? 그 효용이 있겠느냐? 가능히 하죠. 네. 있겠느냐 했는데 네. 이런 대정부 질문도 있죠. 사실 이게 내각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정쩡한 대통령제도 아니고 내각제도 아닌 이런 걸 취하는 바람에 이런 추태가 벌어진단 말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심제 이런 대정부 질문 없어요. 네. 이런 거 있는 거는 영국이나 일본 같이 내각제에서 필요한 건데요. 그래 이런 거 갖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이거 만들지 말고 실효성 있게 해라. 모든 제도를 실제적으로 거 해보자. 그게 그 효과가 있는 제도를 만들어라 역시 이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런 그 고성과 정치적 쇼밖에 안 쇼밖에 안 하는 나온다. 이런 대정부 질문이 어떻게 보십니까? 생긴다는 거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양비론을 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이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든가 그건 품위와 품격에서 벗어나는 네. 일이고 또 동료 의원을 향해서 과격하게 이렇게 반말인가요? 뭐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히 잘못한 것은 새누리당 의원과 황교안 국무총리입니다. 김동철 의원이 제기한 문제는 천하가 다 아는 일이에요. 이 정부 들어서 특정 지역에 대한 편중 인사를 하고 있다는 그걸 시정을 하는 거. 그거야 특히 뭐 호남 출신 의원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고 황교안 총리도 능력 있는 사람 인사했다고 왜 능력 있는 사람이 꼭 영남만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없나요? 설사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국정 전반을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는 고루고루 등용할 때 그게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탕평 인사를 하겠다. 정말 공직자들 전 국민 100% 행복 시대를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 핵심이 인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잘못한 걸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총리로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야지. 그 역량 있는 사람 임명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그러면 역량이 없습니까? 왜 영남만 전부 해주고 지금 5대 기관장이라는 것이 전부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고등학교 네. 뭐 이런 데만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거슬리는 의견, 자기 생각이라든가 정치 철학이라든가 또 뭐 여당 의원 입장에서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원이 여당 네. 의원도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지. 너무 질의하는 사이에 뭐 삿대질하고 야유하고 비아냥하는 거 물론 그것을 꼭 여당 새누리당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야당도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그렇겠죠. 것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국회도 품격 있는 국회, 품위를 갖추는 국회로 돼야 하는데 지금 여야가 똑같이 지금 또 똑같은 행태, 19대에서 하던 행태를 다시 네. 하는 거. 아까 그런 부분에 여변호- 대해서 마찬가지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본회의 과정을 통해서 정부로서도 자기들이 해야 할 얘기도 충분히 하고 그래야 하는데 와서 국회의원이 아무리 질의를 하고 저도 12일 때부터 국회를 출입했습니다만 국회의원 질의해도 여기만 싹 지나면 그만이라는 식의 또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답변들 장관들 답변이 그냥 예. 부지기수로 이루어지니까 그걸 뭐 국회의원이 가서 무슨 강제를 할 뭐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인사 예산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까 여기서라도 우리 여 변호사님께 따져야죠.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대정부 질의의 실질성을 좀 높이자 이런 지적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질성을 실효성.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도 과거에는 5, 6회를 하고 뭐 여러 분야를 나눈 것도 외교안보 또 정치 분야 그게 경제와 비경제로 또 나눈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도 국회의원 국무위원들이 이 시간만 대정부 질의 시간만 그냥 이렇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자세로 나오면 안 돼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은 그 밑에서 써준 거 그대로 읽는 게 대부분이에요. 총리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 영국이라든가 그런 그 총리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오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거기서 자기 답변을 하는 것이지 써준 거 그대로 하고서 앵무새처럼 하는 네. 총리들이 국무위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정말 제가 그 현장에서 취재를 할 때도 보면은 참 이런 본회의를 왜 하나 저런 식으로 나와서 답변 들으려고 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와갖고 하나 예. 국회의원 아니면 그 다 그런 그 정부에 대한 견제라든가 알고 싶은 거 그걸 누가 해줄 겁니까? 현행 대통령제의 어떤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건 규정을 김동철 사건으로 볼 것이냐, 이장우 의사 진행방해 사건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인 원인 제공은 저는 이장우 의원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대정부 질의는요, 그 당에서
제1회 대정부질입니다. 20대. 그러면 그 당에서 그 파괴력이 있는 인사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제1차 대정부 질문의 주자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 편중 문제는 계속해서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그 공무원 생활을 좀 해봤던 사람들은 그 여전히 그 공무원들을 만나잖아요. 네. 그러면 호남 출신 공무원들이나 PK 출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박탈감들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TK 출신 공무원하고 충청 출신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그 약진을 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5대 권력 기관의 핵심들이 다 TK에 편중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남 출신 의원으로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 과정에 있어서 영남 사람이 더 똑똑하면 영남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다 역량이 있다라고 총리가 발언을 하면서 이제 화가 났던 거고 대쳤는데,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외곽에서 치고 들어온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게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끼리도 토론을 하다가 제가 한 번씩 끼어들다가 혼나잖아요, 선배님들한테. 그게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고, 그다음에 대정부 질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정부로부터 어떤 답변을 받는 의미도 있겠지만, 대정부 질의는 거의 다 국회 방송부터 해가지고 핵심 내용들은 다 방송에서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풀어줍니다. 네네. 즉 국민을 향한 대정부 질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그 목표로 하는 한편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그 영남 편중 인사, 5대 권력 기관의 편중 인사 이런 거 심각하다라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답변도 있지만 지적의 의미도 있다. 지적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이 그 공개적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라는 문제는 후자의 무게를 두면 여전히 이 시스템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혼란상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나눠서 조목조목 좀 따져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회의원은 또 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어야 한다. 그걸 있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어떤 자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총리한테 들이대고, 총리도 그 답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지. 별로 뭐 우리가 우리 총리를 책임 총리라고 뭐 이렇게 나중에 대통령 대신해서 책임만 지는 사람이라고 인사 문제 들이대봤자 총리가 답변할 건 진짜 역량 있는 사람이 할 것이다는 대답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대정부 질문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고, 오늘 한편은 박주선 부의장이 조금 더 매끄럽게 회의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국회의 지금 눈높이,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김동철 의원 사과를 하면서 또 속개가 진행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정책 대국민 질의를 한다 했는데, 어제는 사실 이른바 서별관 회의 문제가 사실은 대정부 질의의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잠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들고 계신 자료에 대해서 저는 처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출처도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거 국민에게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책임지실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목차를 보셔도 기억이 안 나세요? 네, 형식 자체는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대우조선의 상황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넘기기가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조정해준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이지요. 또 마땅히 책임을 지라고 그러면 제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서별관 회의가 면피를 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별관 회의는 투명성도 책임성도 없이 운영이 되었고, 또한 낙하산 자리 나눠먹기 이런 것들이 되었다고 폭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측으로만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입니다. 어떤 이유로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 부실이 커졌고, 서별관 회의에서 지원하기로 한 돈은 도대체 어디로 날아갔고, 국민의 세금 수조 원이 왜 부실 기업에 지원됐고, 그리고 그 돈이 그렇게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을 밝히자는 것입니다.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 비공식 회의다,
존폐를 놓고 찬반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네. 청와대 반드시 필요한 회의다. 이원종 비서실장이 강조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까요? 당정 협의가 있듯이 또 정책 조정 회의도 있고 그리고 부처 간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업무 협조를 위한 회의도 지금 사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안보, 금융,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모두가 다 알으면 좋겠지만 물론 아까 야당 의원들이 그랬지만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모든 걸 다 국민들한테 밝히면 좋겠지만 이 안보라든가 경제 분야 특히 과거에 YS에 의해서 금융실명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사전에 노출시킬 경우에 그 경제적인 여파가 상당히 클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서별관 회의가 정말 그 밀실에서 진행됐고 이것을 정말 재벌 위주 그리고 가진 자 위주로 이것이 진행됐다면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아니죠. 예. 그러나 그것이 정부에서 지금 답변하는 위치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모든 것을 국민한테 다 까발릴 필요는 없다. 예. 이 거시적인 정책이라든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끼리 서로 협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비공개 회의의 필요성도 충분히 네, 저는 있다고 있다. 봅니다. 저는 그 비공식 회의의 존폐 문제 논의한 자체가 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비공식 회의인데 무슨 존폐가 있습니까? 마치 집에서 어머니하고 아버지 이야기한 거 그게 무슨 그 존폐를 해야 됩니까? 그건 제도를 존폐하는 거죠. 예. 비공식적인 건 이거는 존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한 게 예. 공식적인 기구 있지 않습니까? 뭐 장관 정책 조정 회의라든가 여기 통과를 하면서 예.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만일에 비공식 회의에서 나온 게 어떤 실세가 개입한다고 해가지고 이 그 공식적인 회의는 오히려 껍데기 예. 그냥 아무런 형식적인 껍데기가 돼가지고 바로 비공식의 막후 실세들이 한 게 예. 그 저기 공식적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검증을 안 받고 정책이 시행될 때 이게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비공식적인 거 막후 조정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다만 네. 중요한 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충분한 검증을 행한 후에 예. 어떤 제도에 문제점이 있고 어떤 점은 고쳐야 되고 이게 된 다음에 정책으로 시행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런 서별관 회의가 없다. 이건 예.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폐지하더라도. 이미 청와대 정부 정책이 다 결정한 거를 또 어디서 검증을 어떻게 검증? 공식적인 장관 뭐 정책 뭐 그 저게 뭡니까 부총리 주재 회의 이런 거 공식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기서 해야 되는데 후진국일수록 예. 바로 비공식 회의에서 행해진 게 바로 정책이 되는 게 문제지. 이런 비공식 회의가 없어진다고 있을 수가 없죠. 예, 지원의 문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결정 문제나 정치권의 결정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의 지원 문제는 산업은행의 그 독자적 영역에 있어서의 결정권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 그다음에 금융위원장 등 말 그대로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모여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산업은행장에게 오다를 때린 거잖아요. 지원해라라고. 이 문제를 거기에 참석했던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이 문제를 폭로하면서 소위 말하는 서별관 회의가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거기에서 우리나라 그 국책 사업이나 국가의 주요한 경제 결정이 이렇게 밀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구나를 예. 이제 알게 됐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즉 서별관 회의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막구에서 그 경제 영역의 책임자들이 모여서 조정하는 이 기능이다. 예.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그 사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안에 대한 설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조작, 예. 그다음에 부실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게 가려져 있다라는 것들을 금융위원장인 임종용 씨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걸러지지 않았다. 그다음에 4조 2천억을 투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투입할 것인가? 그다음에 저는요. 아무도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데 대우조선해양의 투입을 결정한 그 다음부터 주식이 10% 4일 연속 해가지고 10% 정도 주식이 튑니다. 아, 올랐습니까? 네. 제가 찾아보니까 10% 예. 정도.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흑막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비공식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비밀리에
만들어졌던 의사결정 구조가 예. 결국은 주식시장에게 충격을 주고 주식시장에게 환상을 주면서 주식이 4일 만에 10%까지 예. 그 튀어 올라가는 과정들, 그리고 나서 다시 뚝 떨어지는 과정들, 이것들에 대해서 투자자의 손해, 국민의 손해, 그다음에 한국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공신력의 문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검증을 좀 팩트를 확인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 제가 확인을 했던 부분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이게 YS 김영삼 정부 때부터 있었던 회의다. 왜 새삼스럽게 그러냐 이런 논리를 했는데. 자, 그 정진석 원내대표가 김영삼 정부 때부터 있었던 회의가 아니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네.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서별관 회의에는 지금 박명재 네네네. 사무총장도 자기도 참석했다라고 하는데 그 서별관 회의 자체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충분히 그런 조정의 회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사안에 대한 문제인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 정부와 지금 집권 여당은 어떤 사안만 발생하면 반격의 공식이 DJ 때도 그랬잖아. 노무현 때도 그랬잖아. 라고 하는 반격의 공식이 있습니다. 벌써 8년, 9년 지났습니다.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아직도 DJ 때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때 어떻게 했고 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이러한 반격의 논리와 반격의 네. 공식 자체가 그들의 논리를 더 어색하게 만들고 알겠습니다. 뭔가 업무론을 풍기는 네. 의심을 서별관 받게 만드는 회의든 거죠. 동별관 회의든 필요하면 회의를 해야죠. 그걸 어떻게 공식적으로만 다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관계자들 핵심적으로 논의할 사람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는 건 좋아요. 그것 가지고 뭐 DJ 때 했었던 뭐 전두환 때 했었던 네. 뭐 그때다고 없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그런 회의가 있었다면 그 회의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뭐 회의록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은 있어야 하고 그 회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책임도 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4조 2천억이라는 것을 사실상 거기서 결정한 거예요. 대우해양 조선에 지원하기로. 네.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부실이라든가 회계 조작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살아났으면 좋은데 살아나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또 4조 원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은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조선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엄청난 공자금이 들어갔는데 너희들 예. 책임져라. 5억까지도 돈을 내놔라. 이렇게 지금 책임을 추궁하고 있죠. 그러면 자기들은 거기서 결정해갖고 다른 홍기택 것밖에 없는데. 그 산업은행장이 회장입니까? 예. 그분이 폭로한 대로 거기서 결정해갖고 우리는 그대로 수용했다. 뭐 그 사람 책임은 자체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중요한 국책에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때 그 부실도 다 알고 구조적인 예. 필요성도 알고 그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또다시 4조가 들어가게 생겼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지고 임종용 이 양반 저 국회에서 금융위원장. 금융위원장 국회에서 그 자료까지 제시했는데 자기 모른다 해갖고 나중에 또 결과적으로 시인까지 했는데 이러한 내용상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행태가 정부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에도 보면 오벌 오피스라 그러죠. 미국 대통령이 근무하고 거기에서 비서실장 진짜 실세들 모여가지고 정책을 좀 조율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요. 거기에서 무슨 결론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바로 시행된 게 아니고 국회에 철저한 검증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국회가 아까 우리 그 김동철 의원 이야기 나왔지만 바로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국회가 제대로 기능하면요. 예. 이런 서별관 회의 같은 비공식적인 회의가 정상화되고 정상적인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예. 근데요, 몰라서 그렇지. 국회에 가서 보시 그런 자료 내라. 또 하면은 정부가 냅니까? 자료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 비정상적이라는 근데 거죠. 어제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의에서는 성과가 나온 거잖아요.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의 회계 조작과 부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대답을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따로 안 다루고 4조 2천억의 지원을 결정한 그 부분이니까 일정하게 현재의 그 서별관 회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심각한 그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와 잘못과 실수를 체크했던 부분이 어제 일정한 성과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사실 서별관 회의 자체보다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정책을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이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는 주장으로 좀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살펴볼 게 박근혜 대통령이 모레죠. 오는 8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전원을 초청해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장 교수님, 네. 사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1년 남은 대통령 임기 집권 여당으로서 잘 서포트 해주고 대통령의 마음은 변치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내 마음 같이 끝까지 가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가자. 초록은 동색인데. 연애 편지 쓰는 것 같아. 그러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다 초대도 하지만 저는 더민주라든가 국민의당도 차후에 초대하겠다는 그런 것을 멘트를 먼저 날리고 네. 그리고 새누리당을 초대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야당 그렇게 부르려면 봅니다. 선물이 있어야 될 텐데 마땅치 않은 거 아닐까 싶긴 한데. 선물은 뭐 서로 보면 정이 들고 정이 들다 보면 서로 뭐 싸움 같은 것이 좀 다툼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노력, 그건 뭐 평가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이번에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전원 오찬도 하지만 좀 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네네. 그랬습니다. 의장단, 국회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단 상임위원장단. 이렇게 초청해서 국회와의 또 소통 노력을 가져라는 것은 뭐 충분히 평가할 만하고 또 임기를 얼마 이제 한 1년 한 7, 8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금융 경제 네. 위기뿐만 아니라 안보. 또 안보 위기까지죠. 이렇게 닥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누리당도 여러 가지 혼란상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걱정도 많이 되겠죠. 또 새누리당이 좀 일치 단결해가지고 정부를 지원해주고 뒷받침 해도 이거 잘 마무리가 될까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점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오찬을 같이 하면서 좀 단합하고 같이 당정이 일체가 돼서 이렇게 같이 관심은요. 힘을 모아가자 하겠지만 거기에다가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당권 앞두고 친박이 어떻게 보면 지리멸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실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충분한 메시지가 전달이 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관심은 과연 뭐 이제 정치권에서 지금 개헌 얘기 뭐 이런 얘기 많지 않습니까? 또 뭐 영남권 신공항 갈등도 좀 있었고 등등 이야기 있을까요? 네, 뭐 정책적인 이야기는 뻔하죠. 지금 공공 부분, 노동 부분, 대통령의 주요한 그 4대 공약 사업 중에 그 임기 말에 밀어붙이려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강하게 당부 또는 그 호소를 할 것 외에 신공항 문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개헌 문제 이야기 하겠습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보다 대통령하고 친박이 밀어준 원내대표 정진석의 그동안의 이 반박의 행위에 대한 그 첫 포즈는 대통령 표정이 어떨까? 그다음에 김무성하고는 악수를 할까? 유승민하고는 악수를 할까? 이 오히려 국민들은 이러한 잡기들, 에피소드 쪽으로 오히려 관심이 많이 가지 대통령의 권위로서 갈 수 있는 굵직한 정책적 사안의 제시와 그다음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할 것이냐 안 그러면 여소야대 국면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된 그 정책을 던질 것이냐 그다음에 주요 과제를 아직 그 유지할 것이냐 안 그러면 변화할 것이냐 이런 기대를 좀 갖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대가 현실적으로 어떤 전환점의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이다. 그렇게 보시는 난망이다. 저도 마찬가지인 게요. 내일 모레 공식적인 그리고 비박 친박 다 있는 회의에서 무슨 어떤 정치적인 쟁점에 관한 이슈를 말한다는 거 이건 오히려 잔치집에다가 그 찬물을 끼얹는 이런 거 하니까 절대로 안 나올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어떤 말씀 안 하신 게 맞죠. 거기서는 하려면 아까 우리 서별관 회의 이야기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맞고 협상이 필요한 거지 거기서 결론이 나지도 않은 그걸 할 리는 없고요. 그다음 그 하신다면은 이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줄기차게 말씀하셨던 뭐 경제 살리기라든가 그다음 서비스 산업 발전 교육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일치 단계에 좀 도와달라. 국회가 도와줘야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정도지. 여기서 뭐 특별하게 뭐 새로운 완전 그 충격적인 어떤 게 나온다는 건 있을 수 없고 다만 저는 이제 유승민 의원하고 어떤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자리 배치도 좀 궁금해요. 뭐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어디다 자리를 배치할지도 좀 궁금한 것 같은데. 뭐 자리 배치는 뭐 정해진 그 의전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 그다음 악수를 할 때 과연 눈을 바로 똑바로 마주치면서 할 때 웃음을 띌 것이냐. 네. 그다음 뭐 저번에 왜 3당 원내대표 당대표 그 회의할 때 농담 한마디씩 했는데 네. 그걸 할 것인가 이러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이때가 성향으로 볼 때 농담 같은 거 안 할 거다. 그리고 웃음도 별로 안 띌 거다. 의례적인 인사 네. 다 똑같이 유승민 의원한테만 이게 그 저기 싸늘한 눈초리를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딴 데는 웃고 예.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청와대 업무보고를 갔는데요. 제가 방통에 있었을 때 정말 당혹스러운 게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대통령 동선에 따라서 장관, 차관들이 이제 쭉 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그 당시 차관이었으니까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이름표를 보고 저만 건너뛰고 계속 악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계속 한마디씩 해요. 이름표를 보면서 한마디씩 하고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하는데 이제 저도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어전 라인에 저만 건너 딱 뛰고 가버린 거. 그 이제 그 뒤에 홍보 라인들이 이제 쭉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홍보 라인들 개인적으로 다 잘 아는 분들이니까 홍보 라인들이 당혹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우 당신이 이해라는 그 인상을 줬는데 대통령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저보다 훨씬 미운 사람이 김무성 그 유승민 의원일 텐데 악수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의 에피소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8.9 전당대회가 8월 9일 날 새누리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대통령이 내일 모레 이런 모습은 정말 큰 정치적인 저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8.9 전당대회에 대한 강력한 그것을 본인의 뜻대로 이제 가져가겠다는 그런 의지도 있겠지만, 그리고 내년 대선까지 깊숙이 해서 다음 정권 재창출에 대한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고 전당대회나 이런 데서 자 틀려지면 대통령이 또 탈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지객변동이 될지 모르는 그런 어떤 태풍 전의 마지막 만찬이 되지 않을까. 아주 정치적인 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8.9 전당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는 최경환 의원 불출마에 대비해서 서청원 의원 대안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서청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서청원 의원을 좋아하는 몇몇 의원들이 뭐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일부 당원들은 우리 최경환 의원께 지금 아예 뭐 지금 유승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대권을 뭐 직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에 그 후보들이 별로 없는데 그 당 대표보다는 또 대권으로 가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홍문종 의원, 서청원 의원을 좋아하는 몇몇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 대선으로 직행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구 교수님, 어떤 의미, 어떤 발언을 좀 들어야 될까요? 서청원 의원이 그랬대. 당 대표 나는 군번이 아니다. 추대를 해준다면 또 모르지만 이렇게 전제를 붙였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뭐 최경환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서청원 의원은 당 대표보다는 지금은 국회의장에 더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반부는 이제 양보를 했고 후반부 국회의장에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두 분 다 지금 본인들은 안 나간다 하지만 저는 못 나간다고 보는 것이죠. 못 나간다는 거 안 나가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여건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당 대표로 나갈 만한 새가 있느냐. 말하자면 나갔을 경우 지금이 친박이 한 70여 명 된다고 하지만 그 70여 명으로 선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국회의원만 하는 게 아니고 원외 당협위원장, 대의원, 당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당심, 일반 여론조사까지 당심과 민심이 어떻게 변하느냐, 어떻게 가느냐는 국회의원의 수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서청원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다 지난 4.13 총선 패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이고 또 새해에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지금과 같이로 교통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너댓 명의
당대표를 하겠다는 친박들이 나왔을 경우 표가 갈려갖고 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최경환 의원도 본인이 할 수만 있다면 왜 안 나오겠습니까? 근데 TK 외에 정말 이 표가 많은 수도권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그 진박 마케팅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표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표 계산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최경환 의원으로서는 자칫하다가는 이번에 당권에 나갔을 경우 떨어질 경우는 친박이 괴멸될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아주 급격하게 올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갈 수 있는 건 서청원 의원이든 최경환이 나갈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 없다. 청와대에서 다 조사해서 교통정리를 딱 해주든가 당신은 친박 하나도 나머지는 나가지 말아가든가 어려운 조건을 얘기하시는 아니면은 두 번째는 지금 그 의총에서 지금 최고 그 지도 체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지금처럼 5, 6명이 다 나와서 당대표 이렇게 해서는 뭐 30% 얻어가지고 당대표가 돼갖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결선투표를 하자든가 결선투표 이럴 경우는 뭐 최의원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은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죠. 그때는 친박이 다 모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3사람 정도로 컷오프 시켜갖고 3사람 정도로 하자든가 하면은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처럼 누가 그거 이정현 의원까지도 누가 그걸 조정하고 교통정리를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는 못 나가죠. 만약에 서청원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요. 지금 서청원 의원이 2002년에 차떼기 때 당대표였습니다. 800억을 그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던 소위 말하는 차떼기 이후에 결국은 천막 그 당사라는 박근혜 구원투수가 투입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또 뒤에서 어깨 전문용어로 뽀찌 불법 자금을 또 800억을 땡겨오면서 12억을 자기가 먹고 구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2008년에 그 친박연대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 공천 또 뒷돈 30억 받아가지고 또 구속이 됩니다. 비리 정치인의 전형이 서청원 의원인데 그리고 이 양반이 대표할 때마다 하고 나면 꼭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또 새누리당 대표를 추대를 해주면 하겠다 하면 또 뭘 하시려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 국민들의 선거로 표심을 받았으니까 좀 걸러진 건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사실상 새누리당 당헌 당규상 보면 공직 그 후보로서 심사를 엄격하게 했었으면 서청원 의원한테 후보 공천권을 못 줍니다. 당헌 당규를 넘어선 그 공천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선된 거 아니에요. 이 측면을 하나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이정현, 유기준, 이주영 이 세 사람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기준 전 대표 선거에 나왔었죠. 친박 자장격인 최경환 의원이 나가지 마라. 그런데 나갔잖아요. 소위 말하는 친박 중에 친박인데. 그다음에 이주영 의원 나가겠다고 하죠. 이정현 의원 나가겠다고 하죠. 이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TK가 아닌 친박들이에요. 그죠? 호남의 이정현 이미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수석을 했어요. 그다음에 2014년 세월호 터지고 나서 2014 세월호 터진 이후에 수습하러 이주영 의원이 해수부 장관을 합니다. 그다음 받아서 유기준 의원이 또 해수부 장관을 합니다. 이미 이분들은 현 정권의 떡고물을 다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TK들은 똘똘 뭉치는데 BTK 친박들은 급격하게 분화하기 시작하는 이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말씀 나온 중에 이주영 의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고 장기전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청원 전 대표가 만일 전당대회에서 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이주영 의원께서는 계속 나갈 것이다. 계속 사퇴 안 하고 계속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 차례 그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마는 아까 처음에 말씀대로 제가 당 대표로서 가장 적임자다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죠. 이주영 의원 가장 내가 적임자다 끝까지 가겠다 입장 계속 밝히고 있는데 지금 사실 뭐 친박의 좀 결승률이라 할까요? 구심력이 좀 흐트러지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그건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정치적 홍보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거, 친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새누리당한테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다. 물론 흥행 요소가 될 수 있고, 물론 이것이 안개 속이고 임시 봉합적인 요소도 있고,
불확실성의 증폭이 아닙니까? 지금 8구 전당대회가 40일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6월 16일 유승민 복당과 사실 관계가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이 이제 뒤틀어지는 관계인데 그래서 두 가지 아닙니까? 첫째는 친박 진영에서 자천, 타천, 설왕설래를 많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나오겠다 하는 사람이 이주영 범친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룰을 바꾸는 거죠. 게임의 룰이 지금 불확실성이 상당히 퍼져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박에서 다수 주자가 나와서 이주영 의원처럼 끝까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 이런 것도 사실은 국민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주 흥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가서 나중에 막판에 뭐 연대라든가 야당이 잘하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코 새누리당이 국민적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이때 또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떨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아주 구도가 좋다.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 측면에서 오는 14일 날 김무성 전 대표가 지지자 500명을 초청해서 대규모 모임을 한다고 한답니다. 사실 본인은 이거 의미 없는 정치적 의미 없는 식사 자리라고 얘기하는데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들이 의미 없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언론에 한 꼭지 더 내려고 하는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언론이 다 받지는 않습니다. 다 받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그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받아서 국민한테 전달하는 것이 언론의 기능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 물론 지난번 당대표 취임할 때 나는 대선에 꿈이 없다고 얘기는 했지만 대표를 쭉 하면서 지난 4.1 총선을 거치면서 대선 주자가 계속 1위로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는 대권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저분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이라고 500여 봅니다. 명 적지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 500명을 모아서 식사를 하는데 정치적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뭐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겁니까? 결국은 저는 이번 500명을 모아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마 핵심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뭐 국회의원 외에도 뭐 그런 각 지역별로 자기의 핵심적인 그 조직책이랄까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제가 볼 때는 대권 시동을 거는 거다.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건가. 김무성 대표가 지금까지는 자숙해서 자기가 뭐 정계에서 물러난 게 아니고 입을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라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얘기를 했던데 이제 500명 모았을 때는 무슨 말을 할 것이고 그것은 본인의 앞으로 향후 대권과 관련한 중요한 적어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사실 오늘 보여집니다. 여상은 변호사 법조인 나와 계셔서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지금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당윤리위원장에 부구욱 영산대 총장을 임명을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분이 90년대 유명했던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배석 판사였다. 반대 목소리 나옵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분이 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하다가 갑자기 대학 총장으로 가신 분인데 이분이 사실 말씀대로 그 강기훈 사건의 주심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강기훈 사건이 그게 이제 1심에서 유죄되고 하다 대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된 바람에 지금 야당에서 과연 그렇게 오판을 한 사람이 윤리위원장에 그런데 법원의 구조상이 있죠. 물론 기록 검토는 주심 판사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재판장이 합니다. 그리고 그 보통 그 부장 판사와 이 주심 판사 경력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심 판사가 그 사람 무죄입니다 하더라도 이게 별로 통과될 가능성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다만 이분이 좀 되게 부드럽게 성격도 부드럽고 인상도 부드럽고 윤리위원장이나 좀 악역인데 과연 적합하실까 그 생각합니다. 저도 과연 적합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91년에 김기설 씨 자살 이후에 세상에 유서 대필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정부의 공작 정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권력이 강하게 그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밀어붙였었을 때 거기에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불의에 침묵한 사람이 어떤 윤리를 심판할 것인가? 불의에 침묵하는 윤리를 심판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알겠습니다. 뭐 일단 새누리당 어떤 의미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모신 만큼 또 어떻게 하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재인 전 대표 히말라야에서 곧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판세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됩니다. 네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